제가 오늘 강의의 주제는 부여족과 고구려 백제사의 전개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한국 고대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대한민국 역사는 고대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야 돼요. 일단 대한이랑 국호도 이제 대한이라고 할 때 그거의 역사적으로 어딘가 뭐 그것도 한번 알려고 하면은 고대사를 알아야 돼요. 일단은 대한민국 개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선사시대가 있죠. 선사시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랑 이어지는 시대 그 문화는 신석기 문화예요. 그 신석기 문화를 거쳐서 민족이 구성되고 그 민족이 이제 최초로 건국하는 국가가 이제 고조선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조선이 쇠퇴하고 이제 고조선 산하에 70여 개의 제국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제국 중에 이제 부여, 신라, 가야, 고구려, 백제, 사만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고조선이 쇠퇴한 시기에 독립해서 이제 역사를 전개하는 시대를 이제 열국 시대라 그래요. 그 시대를 지나다가 그 열국 중 이제 남아 있는 국가가 신라, 백제, 이제 고구려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삼국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삼국시대는 한 200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국시대를 쭉 서술하고 그다음에 오국시대, 부여, 가야,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다섯 나라가 이제 병존하는 이제 오국시대를 거쳐서 이제 삼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이 이제 다투는데 그 삼국을 통일하는 나라가 이제 신라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통일신라라고 하는데 근데 통일신라 그 북쪽에 이제 새로 생기는 나라가 이제 발해잖아요. 근데 사실 발해는 스스로 그 발해라고 부르지 않고 대진이라고 불렀어요. 대진국이라고.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제 대진국이라고 서술했고 그 통일신라는 대신라로 서술했어요. 그러니까 만주와 한반도에 이제 신라랑 발해가 있는데 그 북부에는 이제 대진이 있고 그 남부에는 신라가 이제 같이 병존하는 시대를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교과서는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서술했고 그래서 이제 대진국이 이제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신라는 후고구려에 이제 흡수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고구려의 왕건이 이제 고려를 건국하고 그 고려가 500년 존속하다가 이제 이성계에게 뺏겨서 이제 조선이 건국하고 조선에 이어서 이제 대한제국은 일제히 멸망한 그다음에 대한제국을 계승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이 한이라는 용어 대체 어디서 나왔나 그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기전 11세기에 중국 그 경전인 시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후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대한의 한자랑 그다음에 제후할 때 그 후자 그 두 개를 따서 한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한후라는 인물이 북방에 이제 패자로서 약간 그 서술되어 있는데 그 한후라는 인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몇 개가 있어요. 보면은 그 한후는 이제 고조선의 제후 아니냐 하는 설이 있고 또 중국 정사 삼국지나 후한서 동일적 보면은 거기에 서술되는 국가가 한이 있잖아요. 그 한은 이제 보통 만, 진한, 변한 이 사만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만에 대해서 이제 통일신라 지식인이었던 이제 최치원은 마는 고구려, 그다음에 변하는 백제, 그다음에 진하는 신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 민국할 때 그 한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려면 고대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국 고대사는 역동적이고 이제 자주 독립적인 역사였습니다. 일단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고대 국가는 이제 고구려가 있었고 이제 해양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이제 국가는 이제 백제가 있었잖아요. 백제는 이제 대륙 백제, 반도 백제, 이제 열도 백제가 있는데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역동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조선이 망하고 나서 그
그 다음에 연구를 했어요. 왜 망했나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고려 조선의 유학자들이 우리의 역사를 이제 반도로 가둬놓고 우리를 이제 소중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주체적인 역사를 잃었다 해서 망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군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이제 역사학자였어요. 그리고 주로 연구한 게 이제 고대사를 주로 연구하는데 뭐 신채호 선생님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박은식 선생님은 이제 대동 그 대동 고대사 인식인가 인대 고대사론인가 그거를 썼는데 저도 봤는데 자주 독립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깨닫고 역사 운동에 뛰어든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제 때 일본인 그 역사학자들이 주로 한국사를 이제 왜곡하거든요. 근데 주로 왜곡하는 이제 시대가 고대사예요. 그 한국 고대사를 주로 왜곡하는데 이거를 식민사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식민사관의 이제 핵심 이론이 이제 당군 부정론이 있고 이제 당군을 부정해서 우리 역사의 시간성을 이제 시간을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공간을 그 반도사로 이제 한정해서 이제 공간을 축소시켜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 이론을 만드는데 한반도 북부는 이제 고대 중국이 한반도 남부는 고대 일본이 지배하는 그런 지배를 했다는 식민 지배했다는 이론을 만드는데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다는 그 대표적인 설이 한사군 한반도 북부설이에요. 그리고 남부를 고대 일본이 지배했다는 대표적인 학설이 이제 그게 임나일본부설이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현재 학계는 이 식민사관의 영향에서 한번 벗어났나 한번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이거를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대적 한계와 시대적 문화에서는 한번 조명해보자. 우리가 항상 뭐 고대라고 하면은 뭐 약간 낙후된 시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저걸 갖고 왔어요. 일단은 뭐 시대적 문화유산으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정신적인 게 있고 이제 물질적인 게 있잖아요. 일단 정신적인 거는 아까 독립운동가들이 주로 얘기했던 이제 자주독립 사상 이런 게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민족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상이 이제 홍익인간 사상이랑 제세이하 사상이잖아요. 이게 고유한 사상인데 다른 민족 이제 그 뭐 건국신화 같은 걸 보면은 다 이제 이민족이 그 이주민이 토착민을 정벌해서 이제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정복신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한민족 건국 신화는 약간 통합하는 사상이잖아요. 홍익인간 자체도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이제 통합하는 사상이고 제세이하 사상도 저게 정치 사상인데 보통 동아시아 정치 사상은 이제 인간이 다스리는 인치 아니면은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로 하는데 제세이하는 이제 이치로서 이제 그 교화하자 아니면 화합하자는 그런 거니까 이치로서 다스리는 거니까 상당히 약간 평화적이고 좀 달라요 뭔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외로 뭔가 수출하는 그런 한류적인 걸 뭔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이제 물질적인 거는 뭐냐면은 일단 고조선의 대표적인 표지 유물이 뭐냐면은 비파형 동검이랑 고인돌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다뇨 세명경이라고 있어요. 이게 청동 거울인데 한 직경 21c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직경 21cm 되는데 그 안에 원이 13,000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기술로 한번 그거를 복원해보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선진적인 이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승해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기술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나노 단위의 이제 전자회로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 DNA, 조상적인 DNA가 지금 온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고대사를 좀 알면은 좀 괜찮지 않나 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이 세 개를 좀 갖고 와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본론의 목차는 부여전사, 부여사, 고구려사, 백제사 순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여전사는 다른 게 아니라 고조선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조선은 이제 그 시대가 서기전 2333년, 서기전 2세기경까지를 말하는데요.
일단은 이 왼쪽의 사진은 단군 초상이에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그 조선 후기의 화가인 최용신이라는 분이 그렸는데, 보통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제 단군 초상은 약간 신선적인 면모를 강조해서 그리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적 고증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좀 한번 다른 걸 가져와 봤어요. 일단은 단군 조선이란 나라는 제후국 70여 개를 거느린 제국인데, 그러면은 그 제국을 다스린 당군은 약간 재앙적인 면모를 강조해서 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용신이 그걸 좀 잘 그린 것 같아서 한번 이걸 가져와 봤고요. 아무튼 그 우리 민족이 건국한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 건국 시조는 당구 낭검이고 건국 연대는 서기전 2333년입니다. 그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타납니다.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당구 낭검이 있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이라 했으니 고는 이제 요임금을 말하는데, 이 고려 3대 임금 정종의 이름이 왕요예요. 그래서 이제 요자를 피해서 고자를 쓴 거죠. 고와 같은 시대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건국연대 서기전 2333년이라고 한 근거가 뭐냐면은, 아까 요임금이랑 같은 시대라고 했잖아요. 이 요임금은 유학자들이 이제 태평성대로 꼽는 시대가 요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요임금을 말하는데, 그 요임금의 건국연대가 무진년이에요. 근데 무진년을 서기로 환산하면 서기전 2333년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원래 요임금 이 인물은 전설상의 인물로 치부됐어요, 중국 학계에서. 근데 최근에 중국 학계에서 이 요임금 시대를 역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군조선도 그러면은 역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임금을 역사로 말하는 근거는 지금 산서성 인분시라는 지역에 도사유적이라고 있어요. 그 도사유적을 이제 요임금의 수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당군조선 뭐 실존했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요임금이 역사적인 거랑 뭐 당군조선이 역사적인 거랑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고조선의 건국, 이거를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거죠. 일단은 신화, 전설 뭐 이런 거는 구전돼서 전해져 온 거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100%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데, 근데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 고고학이 등장했잖아요. 고고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유적, 유물 이런 게 출토돼요. 이런 게 출토되면서 그 유적, 유물의 수준을 이제 구분하는 사회 발전 단계 이론, 이거를 이제 인류학자들이랑 고고학자들이 만들거든요. 주로 이제 그 유적, 유물에 사용한 도구, 그게 무엇인가, 그걸 기준으로 이론을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이제 돌을 사용하는 시대,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 순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발전됐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대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고대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는 청동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청동기 자체가 전문 수공업 집단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청동기 자체는 일단 생산용료를 올리는 데 쓰는 그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배층의 사치품으로서 쓰이는 건데, 그러면 지배층과 이제 수공업 집단이라는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 수공업 집단, 청동기를 만든 전문 수공업 집단을 부양할 그런 피지배층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청동기만 만드니까. 그래서 이 계급이 분화된 것을 보고 이제 고대 국가 사회 단계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 시대 유적유물이 발견되면 그냥 고대 국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주와 이 사회 발전 단계 이론을 만주와 한반도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이제 고조선의 그 역사적 건국, 고조선의 건국연대, 이걸 긍정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단 한반도에 청동기 유적의 개시연대가, 청동기 문화의 개시연대가 서기전 25세기경 청동기 유적 두 곳이 발굴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전남 영암군 창청리 주거지 유적, 하나는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고인돌 유적. 이제 서기전 25 한반도에 그러면은 청동기 문화가 발견되니까 고대 국가가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거고, 만주에는 이제 하가점 황청 문화라고 해서 거대한 청동기 문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시연대가
서기적 25세기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하가점 학층 문화의 문화권이에요. 이제 나나부터 이제 요동반도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이제 하가점 학층 문화의 청동 소품들이고요. 왼쪽은 이제 하가점 학층 문화 3자점 유적이라고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여기 가면은 어마어마한 청동기 유적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그 산성이라는 걸 쌓았다는 것 자체도 이제 공권력이 투입된 거잖아요. 이거 자체로도 이제 국가가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거고, 기록상 25세기경에 24세기경 그 부근에 있었던 국가는 이제 고조선 말고 없으니까 고조선의 실존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조선의 표지 유물이 비파형 동검이랑 고인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비파형 동검이 주로 출토되는 데는 저기 동그라미 친 요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서는 보통 이 기역자로 흐르는 요 강을 기준으로, 저 강이 이제 요하라고 부르거든요. 그 요하를 기준으로 그 서쪽은 요서, 그 동쪽은 요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요서 지역에 출토되는 비파형 동검은 지금 요동이나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비파형 동검보다 몇 배 수준으로 출토가 돼요. 저기에는 또 이제 비파형 동검 주물도 출토되고 고조선 투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발견되고, 아무튼 청동이 문화가 엄청 번성한 데인데 저기를 기점으로 저 비파형 동검이 요동, 한반도, 일본 열도 이렇게 문화적 흐름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중국으로는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인돌은 요서 지역에서 발견 안 되고 주로 요동 지역에서 발견되고, 이 문화적인 흐름이 한반도랑 이제 일본 열도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1권 55쪽 보면은 고조선 집동검, 이게 비파형 동검인데 출토 지역과 고인돌의 분포 범위는 고조선의 강역이 지금의 요서 지역부터 한반도 남부에 이르렀음 말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단군조선의 강역이 어디까지였나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단군조선의 강역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중국 사료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자신들의 영토라고 이제 말한 거는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그 만리장성 내부는 자기 땅이고 그 외부는 이민족 땅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사기 진시황봉기를 보면은 그 진나라가 이제 만리장성 쌓는데 그 만리장성을 쌓은 곳 아니면 영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일단은 시황 26년, 서기전 221년이죠. 이제 진시황이 중국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시기예요. 이때 진나라의 영토는 동해 고조선에 미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황하에 의지하여 요새를 쌓아 음산을 넘어 요동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산산맥, 그러니까 황하가 이렇게 아랫니빨 모양처럼 이렇게 흐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지역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장성을 쌓아서 요동, 그러니까 지금의 그 요동까지 쌓았다 그래요. 음산산맥을 따라. 그리고 이제 사기 몽염멸전, 몽염이란 그 인물은 진나라 장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장성하러 지휘하러 간 장수예요. 장성 쌓는데 지휘하는 장수. 근데 이 사람이 임조에 일어나 이제 요동까지 이르렀다, 장성이.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수경주 하수조를 보면은 이 수경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하천 백과사전 뭐 이런 중국의 하천 백과사전 이런 건데, 거기 하수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진시황이 태자 부소와 몽염 장군에게 장성을 쌓게 하였는데 임조에서 시작하여 갈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동은 아까 말했던 기역자 모양의 강, 그 유화를 기준으로 그 동쪽을 요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대 요동은 현재 요동이 아니라 지금의 여기 하북성 동부 북경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이쪽을 이제 요동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국의 영토였다 하는 거고, 그 부근에 조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선은 그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이제 고조선의 서쪽 강역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갈석이란 곳은 엄청 유명한 곳이라서 저기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1권 68쪽에서 갖고 온 지도인데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과 고조선의 경계를 이제 나나로 봤어요. 북경의 동쪽에 있는 큰 강이 이제 나나인데, 그 강을 기점으로 이제
그 동쪽은 고조선 영토, 서쪽은 이제 중국 영토다라고 하는 건데 왜 나나를 기점으로 삼았냐면 나나를 기점으로 문화권이 달라요. 그 동쪽의 문화권과 서쪽의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 나나를 기점으로 이제 경계라고 했고 그리고 그 고려 시대 유학자인 이승유라는 분이 있어요. 이승유란 분이 그 고조선에 대해서 뭐라고 서술했냐면 요동에는 중국과 다른 천하가 있는데 고조선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요동을 뭐 지금의 요동이든 고대 요동이든 아무튼 요동 지역을 고조선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요동이 지금 갈석산 부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넓게 보면은 요동까지 고조선이 차지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진나라 이제 통일 지도인데 만리장성은 저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 진나라 이제 수도가 섬서성 남부에 함양이라고 있어요. 여기 서쪽에 이제 임조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 갈석산까지 장성을 쌓았다는 거고 거기 넘어오면 이제 그 장성을 기점으로 이제 고조선의 서쪽 강역이 어디까지였나 그걸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 차원에서 주장하는 만리장성은 한반도 서북부까지 뻗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진 다이내스티가 진 왕조가 이제 오렌지색이고 이제 한나라 왕조. 그 다음에 진나라가 멸망하고 얼마 뒤에 이제 통일한 왕조인 이제 한나라가 들어서잖아요. 한나라도 보시면은 한나라랑 진나라 이 장성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와 있어요. 근데 중국 사료에 의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냐면은 다 이 한국 역사학자들이 이걸 주장하기 때문인데 일단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노태돈이란 분은 그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장성이 수성연에 미친다는 기록은 태강지리지에서 처음 나타났는데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진의 세력이 한반도 서북부 깊숙이 뻗쳤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진나라 세력이 한반도 서북부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아까 근데 만리장성까지가 진의 영토라고 했는데 근데 이 태강지리지라는 사료는 뭐냐면은 태강지리지는 지금 현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 하봉기에서 주석에 일부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태강이란 용어는 이제 서진 무제의 연호라고 말하고 서기 280년부터 서기 289년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서진이란 나라는 이제 위초고 삼국시대를 통일한 왕조잖아요. 그때 통일하고 나서 이제 편찬한 지리지가 태강지리지라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낙랑구 수성연의 갈석산인데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냐면은 아까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주로 이제 만든 식민사관이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한사군 중 핵심이 되는 군이 낙랑군인데 그 낙랑군이 지금 평양에 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노태동 교수는. 근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낙랑군은 지금 갈석산 그쪽 부근에 있었고 이 태강지지랑 기록만 보더라도 아까 갈석산 있는 곳이랑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그 갈석산 지역 거기에 낙랑군이 있던 거지. 지금 북한의 평양은 낙랑군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려고 이걸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고조선 시대에 이어서 이제 열국시대가 이어지는데 이걸 말하려고 제가 길게 말한 거예요. 고조선 시대가 이제 서기전 2333년부터 서기전 2세기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기전 2세기경, 그러니까 서기전 108년에 한나라 무제가 이제 고조선 서쪽 광역에 있던 위만 조선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위만 조선이 한나라 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위만 조선 그래서 그 영토 위만 조선의 영토에 이제 낙랑, 임둔, 진번, 현도라는 4개 군단이 행정구역을 설치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조선의 서쪽 강역이 뺏기면서 고조선이 쇠퇴하고 고조선 산하에 있던 그 고조선의 제후국들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부여, 가야, 신라, 가야, 고구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고조선에 이제 독립해서 이제 역사를 전개하는 시대를 이제 열국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열국 시대를 다 이제 다룰 수는 없고 시간상 이제 부여, 고구려, 백제에 대해서만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은 먼저 부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여는 보통 학계 통설로는 이제 서기전 뭐 3세기, 2세기 경에 이제 등장한다고 하는데, 네, 부여란 나라는 상당히 이런 식의 또 등장하더라고요. 중국 사료인 이제 상서 숙신지명 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서는 이제 공자가 썼다고 하는 역사서인데 거기에 이제 주석을 단 게 전이죠.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해동의 여러 이 구려 부여 한맥의 무리들은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꺾자 다 길이 통했다고 합니다. 이 무왕은 주나라 임금인데 이 무왕이 상나라를 꺾고 이제 중국 천하를 장악하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서기전 11세기예요. 서기전 11세기 이제 이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서기전 11세기에 부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사료를 이제 따라서 부여의 등장 서기전 11세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북부여, 고구려, 동부여는 이제 당군조선을 계승한 국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다 이어지기 때문에 왜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걸 좀 설명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갖고 왔는데 북부여, 고구려, 동부여는 당군조선을 계승한 국가다. 삼국유사 북부여 쪽에 이제 북부여의 시조 헤모스의 아들은 이제 동부여 시조 부루라고 했고, 삼국유사 고구려 쪽에서는 헤모스가 물의 신 하백의 딸 유아를 만나 고구려 시조인 주몽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동부여와 고구려는 북부여를 계승한 국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삼국유사 고구려 쪽에 주석을 보면은 유련선사가 단군기를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면 단군이 서와 하백의 딸을 만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부르이다라고 했어요. 부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의 시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는 단군이라고 했어요. 이 단군은 그러면 북부의 시조인 헤모스랑 같은 존재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북부여는 단군조선을 계승한 국가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동부여와 고구려는 이제 북부여를 계승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이제 당군조선을 계승했다고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부여란 국호를 사용한 나라가 많아요. 이게 지금 4개만 갖고 왔는데 원래는 5개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5세기경 이제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면서 그때 남부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후대 얘기니까 뺐고, 그래서 4개만 이제 표로 갖고 와서 이제 표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원부여가 있고 북부여가 있고 동부여가 있고 졸본부여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건국시조 출신이랑 시조명 건국시기가 다 달라요. 같은 거는 이제 동부여랑 졸본부여의 건국시조 출신임을 알 수 있고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여의 건국사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교과서 서술을 할 때는 건국 시조를 명확하게 써주고 건국하는 그 과정, 내용 이걸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그런 걸 써줬고요. 한번 부여의 건국사화에 대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화라고 용어를 쓴 것도 원래 신화라고 해야 되는데 기존 사학계에서는 신화라고 하면은 허구 또는 못 믿을 이야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화로 바꿔서 이제 서술을 했고요. 이거 보시면은 건국사화 이거는 상당히 이런 식의 나와요. 서기 1세기경에 이제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제 북이 탕리국왕이 있는데 그 북이 탕리국왕의 시녀가 달걀 같은 기운을 하늘에서 받아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동명이라는 거고, 그 동명이 너무 비상하니까 탕리국왕이 자신의 왕위가 뺏길까 두려워서 이제 동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동명이 이제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가서 강을 건너서 이제 부여란 나라를 세우게 된다 하는 게 이제 부여의 건국사화입니다. 이게 고구려 건국사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뭐냐면은 일단은 달걀 같은 기운이 내려와 임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생사라는 거예요. 이 난생사는 동이족사인데 중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원에 아까 은나라도 이제 난생사거든요. 그래서 중국 학계에서도 난생사 가지고 이제 은나라도 이제 동이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여기서 고구려 건국사나 부여 건국사나
같은 점이 같은 점이 뭐냐면은 아버지의 존재는 없는데 어머니의 존재가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거 자체는 뭐냐면은 모계사회라는 거예요. 이 원래 고대 모계사회 보면은 다그 모계사회 이런 거는 다 이제 동이족 사회라고 중국 학계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이족 그 계통이 지금 중원에 있던 동이족 계통이 이제 부여랑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은나라 이제 건국 사화인데 사기 하본기 운봉기에 나오거든요. 은설이 이제 은나라 시조인데 은나라 시조가 어떻게 탄생했나 그거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은설의 시조인 간적이 목욕하러 가다가 까만새, 그러니까 검은새 현조라고 하죠. 이 현조가 떨어뜨린 알을 삼켜서 은나라 시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의 존재가 여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존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은나라 자체가 모계사회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난생사도 동이족 사화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부여가 은나라의 정통성을 이제 이었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 개성성이 있다는 거죠. 은나라랑 개성성이 좀 있다는 건데 일단 삼국지 동일전 부여적으로 보면은 부여가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내요. 근데 제천 행사가 이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때 영고라는 행사는 은나라 정월에 지낸다는 거죠. 이 정월이라는 건 뭐냐면 1년의 첫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 시연력을 제정하는 거는 그 천명을 받은 이제 천자국에서만 하는 건데 부여도 천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그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탄생한 거니까 천자의 제국인 건데 굳이 은나라에 시연력을 갖다 와서 이제 썼다는 거니까 은나라의 계승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고 또 은나라를 계승했다는 또 근거가 또 뭐 있냐면 은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유물이 이제 갑골문이잖아요. 그 갑골문의 용도가 뭐냐면 복점 치는 거예요. 그게 보통 국가의 대사가 일어나기 전에 복점을 치는데 복점을 어떻게 치냐면은 그 거북이 배껍질, 그 소 어깨뼈 이거를 태워가지고 갈라진 걸 보고 이제 기흉을 점친다는 거예요. 이제 부여도 마찬가지로 국가 대사가 일어나기 전에 소 발굽을 태워가지고 그 갈라진 걸 보고 갈라지거나 안 갈라지거나 그걸 봐가지고 이제 기흉을 이제 점쳤다는 거죠.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동이족으로서 뭔가 계승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다음은 이제 고구려의 건국 사화를 가져와 봤어요. 이게 고구려의 건국사는 고구려인들이 직접 새긴 이제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길린성 지반시에 있는 강개토대왕릉 비문이잖아요. 여기 이제 건국사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면은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창업하신 터전이다. 추모왕께서는 북부여에서 나오셨으며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어머니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따님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제 하느님의 아들 천자라는 거죠. 보통 이제 천자는 이제 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상을 다스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중국의 황제라는 뜻과 같아요. 이게 중국의 황제를 보통 천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나라가 이제 중원을 통일하고 나서 고구려랑 이제 그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을 하는 이유가 중원의 천자와 이제 만주 지역의 천자, 이제 둘이 이제 고구려도 이제 내부를 통일했고 중국도 내부를 통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를 둘 다 통일했을 때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이제 두 개의 천자국이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건국사를 좀 갖고 왔고요. 그리고 알을 깨고 이제 세상에 나오셨다라고 했으니까 난생사화가 있고 중국 학계에서도 난생사 무조건 다 동이족 사화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고구려는 이제 천자의 제국이다 라는 거고 다음은 이제 고구려는 당군조선의 개성국이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이거 교과서에서 캡처해서 갖고 왔고요. 보시면은 일단 한국사기 고구려 공기의 시조가 이제 동명성왕이라고 나잖아요. 주몽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기전 37년에 나라를 건국하고 그 다음 해에 비류국이랑 그 전쟁을 해요. 근데 이 비류국을 정벌하고 그 비류국을 다물도로 삼아요. 그리고 그 다물도에 비류국 왕인 송양을 봉합니다. 근데 그 삼국사기 본문은 저 다물이란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 다물은 옛 땅을 회복함이라고 해요. 근데 건국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옛 땅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영토는 당군조선의 영토를 계승해서 말한 거 아닌가. 이걸 국시로 삼아서 이제 일상적인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고구려가. 그 기록을 보면 일상적으로 전쟁을 많이 해요. 정복국가예요. 고구려가. 그래서 이걸 가져왔고 당군조선을 그러니까 다물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당군조선을 계승한 거 아닌가 하는 거고 그리고 삼국유사 왕력조에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추모라고도 한다. 당군의 아들이다. 라고 딱 당군을 계승한 거를 이제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 본게 동천왕조를 보면은 이게 서기 3세기 때 고구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위나라 요동군 서한평양을 쳐요. 그러니까 위나라에서 유주자사 간구검을 고구려로 보내요. 그러니까 유주는 이제 북경 지역을 말하는데 그 간구검을 보내서 이제 고구려를 침략하죠. 그러고 나서 고구려의 수도인 환도성까지 함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천왕이 그 빼앗긴 위나라 강국엄에게 빼앗긴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환도성, 그러니까 한번 함락당한 수도를 이제 다시 수도를 삼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수도를 환도성에서 이제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평양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이의 터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말하는 선인왕검이 이제 당군왕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당군왕검의 수도였던 평양에 고구려가 도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당군조선을 계승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제 초기 소국 통합 기록인데 쭉 정리를 해봤어요. 표로 보시면은 일상적으로 계속 전쟁이 하잖아요. 건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다면 이제 이 소국 정벌하는 곳의 중심지가 어딘가 한번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구려의 초기 도읍지는 돌본이라고 해요. 홀승, 골송이라도 하고 근데 기존 사학계 통설은 돌본을 길림성 환인시가 아니라 윤영성 환인시 오녀산성이라고 봐요. 이 지금 저도 가봤는데 엄청 가파르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도읍을 삼으면은 백성 다 굶어 죽어요. 일단은 여기로 수도를 삼을 근거가 뭐냐면은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비류곡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쪽 산 위에 성을 쌓았는데 그게 오녀산성이라는 거죠. 그 근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돌본의 위치를 말하는 사료들은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점이죠. 일단은 그 고조선 연구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한국대 사학과 명예교수 윤영 교수인데 이분이 고조선 연구에 이어서 한국 열국사 연구도 쓰셨어요.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시조 동명왕조 주기년을 보면은 일단 평지에 성을 쌓았다고 했고 그리고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졸본의 위치는 요동의 경계에 있다라고 해요. 아까 요동의 기준이 요하를 기준으로 그 동쪽을 요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동의 경계가 되는 거야? 요하라고 하는 건데 그 요하 부근에 이제 수도를 졸본을 비정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말하는 고구려의 첫 도읍지는 오늘날 심양 지역이다. 심양은 어떤 곳이냐면 후금이랑 청나라 있잖아요. 조선 그 중후기 때 그 나라가 이제 첫 도읍으로 삼았던 게 저 심양 지역이에요. 심양이 이 요동반도가 있고 이 북쪽에 이 심양 여기를 이제 졸본의 도읍으로 봤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본다는 거죠. 이 교과서에도 서술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고구려 졸본의 도읍지를 말해주는 사료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와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 고구려 졸본은 음우려산이고 대요 시기, 그러니까 요나라 말하는 거죠. 고려 때 요나라. 그 요나라 시기에
그 아래 의주를 설치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무르산이 있던 곳이 고구려의 초기 도읍인 졸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요나라 때 이무르산 찾아보니까 지금 현 군주시 북진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의연이라는 곳에 이무르산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의 그 학계가 위치 비정하는 졸본, 그거는 약간 사료랑 좀 어긋난다는 거고, 여길 기점으로 그러면 고구려의 최대 강역이 어디까지였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 학계의 통설은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 왼쪽은 이제 국사편찬에서 편찬한 이제 국정교과서고, 오른쪽은 이제 거민정 교과서인데 비상교육에서 편찬한 이제 고등학교 한국사입니다. 근데 일단은 고구려의 서쪽 강역은 이제 요하 부근, 요하를 좀 넘거나 아니면 요하를 뭐 좀 넘거나 이렇게 서술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민정 교과서는 이제 북쪽 강역이 좀 줄었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냥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과연 그 요하 부근이었나 고구려가 뭐 그거를 따져보자는 거죠. 고구려 초기 최대 강역이 이제 고대 요서 지역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고구려 삼국사기 고구려 병기 태조대왕 3년 쪽을 보면은 이게 서기로는 55년이거든요. 근데 요서에 10개 성을 쌓아 한나라 군사에 대비했다고 하니까 한나라 때 요동은 저기 만리장성 갈석삼 저 부근이고 그 요하를 그 나나를 기점으로 그 서쪽이 이제 요서였던 거죠. 근데 고구려는 그러면 요서까지 이제 요서에 성을 쌓았다는 거니까 거기까지를 이제 최대 강역으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그 낙랑군의 위치가 이제 평양이라고 이제 기존 학계는 그게 정설이고 통설이고 얘기하는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보면은 그게 사실이 아닌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일단은 기존 사학계의 통설은 낙랑군 저 평양 중심으로 있었고, 대방군은 이게 낙랑군 산하에 26개, 28개 현인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대방현이 있어요. 그 대방현이 이제 군으로 승격해서 대방군이 돼요. 근데 그 대방군의 위치는 지금 황해도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동은 지금 요동반도로 보는데, 보시면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태조대왕 94년, 그러니까 통설이랑 이 기록이랑 맞나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태조대왕 94년, 서기로는 146년인데 가을 8월에 왕이 장수를 보내 후한의 요동군 삼평현을 습격하여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잡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의 통설로 요동을 저길로 봤는데 어떻게 평양에 있는 낙랑태수의 처자가 잡히고 대방령이 죽냐고 하는 거죠. 그럼 맞지 않다는 거죠. 이 사료랑 이제 기존의 통설이랑 맞지 않다는 거고, 여기 벌어진 태조대왕 때 벌어진 이 전쟁터는 고대 요동 지역 저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처음에 요서 지역을 장악했다가 그다음에 밀려서 이제 요동 지역까지 이제 고구려의 광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백제 시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백제란 나라는 상당히 미스테리해요. 그러니까 시조부터 일단은 삼국사기 백제봉기는 온조백제를 중심으로 이제 서술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주석에 이제 비류백제, 구태백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온조백제, 비류백제랑 온조백제 시조 부치는 뭐 우태, 주몽, 모치는 소선호고 온조백제 모치는 부여왕의 둘째 딸이라고 그러고, 건국시조는 비류백제는 이제 비류고 온조백제는 이제 온조라고 하는 거고, 도읍은 미추 유래성. 그러니까 큰 괴는 이제 온조백제랑 비류백제랑 같이 가는데, 근데 달리 말하는 게 이제 구태백제예요. 구태백제는 뭐냐면 서기 2세기 경에 2세기 말경에 이제 나타나는 백제인데, 이 백제는 이제 대륙백제랑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학계의 통설은 뭐냐면은 모든 백제가 그 600년 동안 존속했던 그 백제가 한반도 남부에 이제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그쪽에만 한에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백제 이 기사를 다 부정하거든요. 근데 이 대륙백제 나오는 기사들은 다 중국 정사에 나오는 거니까 이걸 부정하기 좀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태백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국 정사인 북사랑 수서가 있어요.
그 수서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일단은 구태는 부여의 시조인 동명의 후손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구태가 대방 고지라는 곳에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방은 이제 남랑구 산하에 있던 현인데 그곳에서 이제 처음 구태백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해 유동태수인 공손도가 딸을 부인으로 삼게 해서 마침내 동이 강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후한 시대에 유동태수 공손도가 있던 곳은 지금 자북성 동부, 북경 동쪽 저쪽 지역을 말해요. 저쪽에서 이제 그쪽 부근에서 이제 구태백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거 구태백제를 갖고 왔고요. 이제 대륙백제에 대한 사료가 있고 또 반두백제에 대한 사료가 같이 공존해 있어요. 중국 정사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보시면은 송서 이만열전 백제국조를 보면은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 동쪽 1천여리에 있었다. 그 고구려가 요동을 경략하고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했는데 백제가 다스린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언제를 말하냐면 중국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초고 삼국시대가 있잖아요. 그 위초고 삼국시대가 진나라, 사마시의 진나라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5호, 그러니까 다섯의 북방 민족이 있어요. 그 흉노, 선비, 강, 저, 갈이라는 북방 민족인데, 그 북방 민족이 사마시 진나라가 정치 상황이 되게 혼란했거든. 파랑의 난이라고 해서 왕실 정치 상황이 상당히 혼란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북방 민족이 중원 북부로 남하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시의 진나라는 양자강 유역으로 이제 천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조정을 꾸리는데, 그 시기를 이제 5호 16국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원이 분열됐을 때 이때 이제 고구려는 요동을 경략하고 백제는 이제 요서를 경략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 대륙백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구당서 백제열전은 이제 백제왕이 거주하는 곳은 동서에 두 성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서성을 대륙백제 도읍으로 보고 동성은 이제 반도백제 도읍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주서는 백제의 도읍 고마성, 수서는 이제 거발성이라고 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 그림은 이제 송나라 그 남북조로 분리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중원의 북방은 이제 그 북방 민족들이 다 이제 차지해서 이제 조정을 세우고, 남방은 이제 한족들 중심으로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마시의 진나라가 남방으로 약간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마시의 진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서요. 그때 송나라에 왔던 사신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이제 양지공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제 사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 백제 사신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쭉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송서 기록, 저 기록이랑 똑같은 기록이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 일왕가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인데, 이 바둑판은 백제 의장이 일왕가 그쪽 일본 열도에 선물한 거예요. 지금 일본 일왕이 가장 이제 아끼는 그런 바둑판이라는 건,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백제랑 일본 열도랑 밀접한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왕이면 이제 백제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저 왕이 이제 바둑판을 선물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일본 열도의 역사, 일본 열도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백제는 이제 22개의 담로를 거느렸다고요. 그 담로는 이제 중국말로 제우인데, 일본 열도도 이 담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백제를 흔히 반도백제 한해서만 설명하는데, 기존한 사학계에서는 그게 아니다. 백제는 이제 해양을 장악하고 대륙, 반도, 열도를 장악한 그런 나라였다, 제국이었다 라고 설명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다섯의 북방 민족들이 중원 북부로 남하에서 왕조를 이제 설치한 국가를 이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5, 16국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그 중원 북부 지역을 통일한 왕조가 북위예요. 저 북위는 이제 선비족이거든요. 탁발시 선비족이라고 부르는 세력이에요. 저 세력이 이제 그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존속했는데,
이 북이라는 왕조를 통해서 이제 수나라, 당나라가 나와요. 흔히 저희가 한족이라고 말하면은 뭐 수나라, 당나라 뭐 이렇게 다 한 나라부터 이제 쭉 청나라까지 다 이어진 왕조를 다 한족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수나라, 당나라 때 이 선비족이 상당히 중원에서 오랫동안 차지했고 그 선비족의 역사는 이제 우리랑 많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성왕 서기 5세기경에 이제 북이랑 전쟁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제 기존 사학계는 북이가 이제 배 타고 이제 백제를 정벌했다고 하지만 북방민족 기마민족이잖아요 선비족이 이렇게 전쟁할 수 있었던 대륙에 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당시 분열했을 때 남조에서 이제 백제한테 그 왕이나 장군에게 어떤 관직을 봉하거든요. 근데 그 관직을 봉하는데 주로 봉하는 지역이 하북성, 산동성, 하남성 등지라는 거고 그러면 따라서 이 분열했을 때 백제는 이제 남조와 그 중원에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